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7강 고용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4페이지입니다. 고용인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입니다. 옛날에는 고용인을 사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용인이라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고용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취직을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용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금은 고용인이라고 하고 반대말은 고용자, 사용자, 사장이 되겠죠. 즉 사장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장이고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나 또는 중개보조원을 말합니다.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물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 중개 업무란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보조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도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6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고용인, 고용신고입니다.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둘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동그라미 1번 둘 수 있는 거지 반드시 고용인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 소위 중개인, 즉 자격증 없이 옛날부터 중개업을 하던 분들도 고용인으로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장은 자격증이 없지만 직원은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출했는데 이 자격증을 위조해서 등록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고 직접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까 바로 자격증 취득한 날짜가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사본 제출하는 거 안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비교하는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하면 4가지가 있는데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5강 때 등록 신청에 대해서 봤는데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도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에도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이 있는데, 자, 이 세 개는 자격증 미제출입니다.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미제출입니다.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하는 경우, 등록 신청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5개 중에서 3개는 제출하지 않는데 이 2개는 제출해야 되냐? 논리적으로 보면 다 제출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2개는 입법의 불비입니다. 즉 4번은 법을 개정할 때 모르고 빼먹은 거고요. 5번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규칙을 만들어 놓고 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약 9만 5천여 명의 개업공개사 중에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약 1,3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만들어만 놓고 개정을 안 해서 이것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악법도 법이라고 법조문에는 이 3개는 제출하지 않고 2개는 제출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 것, 제출해야 되는 것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 합해서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했죠.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별지 11호 서식에 따릅니다.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는 것 시험에 출제되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즉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합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용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즉 고용인으로 외국인을 고용신고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교도소 갔다 왔는지 결격 사유를 등록관청이 직접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게 동그라미 4번이 그래서 신설됐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그 다음에 교육을 수료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뒤에 가면 교육제도는 다시 자세하게 나옵니다.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인데 이런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양가로 1번의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미리 고용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가로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후 10일 이내에.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한 경우입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물론 교육받았는지 실무 교육받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수험생께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교육공개사가 업무 개시 후에는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업무 개시 전이라는 말은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입니다. 즉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업무 개시하기 전에만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가 자기 업무를 개시한 후에는 중간에는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업무 개시 전은 그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업무 개시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역시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사후 10일 이내에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0일 메모해 놓으시고요. 10일이라는 숫자 7일, 10일, 3년, 5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하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양가로 3번 이런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처벌받아요? 직원이 그만두는데 그만뒀다고 1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그 직원, 고용인이 처벌받는다.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처벌받는다. 누가 처벌받아요? 예, 그렇죠. 사장이 처벌받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를 받습니다. 물론 직접 업무정지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에 해당되어서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 결론은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은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같은 점, 차이점 적어놨죠. 같은 점, 차이점을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같은 점, 차이점, 자격증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고요. 중개업무를 소속공개사는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못하고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지만 중개보조원은 할 의무는 없지만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서명 및 날인하려면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되고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의 경우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지만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둘 다 업무 개시 전에 미리 고용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모두 다 하여야 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자, 65페이지 박스 표에 메뉴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고용인의 그래서 업무범위 3번에 있는데 업무범위 역시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데 중개업무에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인장 등록도 해야 되고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도 해야 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 의무도 없고 인장 등록 의무도 없다. 서명 날인 의무는 없지만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65페이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법 15조 2항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거기 업무상 행위 밑줄 치시고요. 모든 행위는 하면 X입니다.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입니다.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개업공개사는 자기의 과실이 없더라도 고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즉 무과실 책임이다. 직원이 잘못이 있으면 사장은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 책임을 지는 것은 업무상 행위에 한하는 것이다. 업무상 행위. 업무 외의 행위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업공개사의 책임인데 이 고용인이 직원이 의뢰인에게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만약에 발생케 했다고 봅시다. 1억 하지 말고 한 3억 정도 할까요? 3억 정도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뢰인은 직접 고용인에게 손해를 입힌 고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니까 개업공개사에게 3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가 3억이 발생했는데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3억 손해가 발생했는데 직원, 즉 고용인에게도 3억을 배상받고 또 사장에게도 3억을 배상받고 6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해 입힌 만큼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사장한테 3억을 받았다면 이제 직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직원한테, 고용인한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거의 다 개업공개사 사장이 배상을 합니다. 즉 사장이 가입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서 배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증보험 회사나 공제조합은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직원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으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권이라는 말은 민법 용어입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사장이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구상권입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장과 직원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입니다. 부진정 연대채무. 진정으로 연대보증을 서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연대보증 선 것과 비슷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인 사장의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했다면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만약 고용인, 직원의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했다면 이 고용인과 사장이 부진정 연대채무 두 사람 다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용인 책임을 보면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놈자자가 들어가면 사장이고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직원입니다.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고용자 책임, 사장 책임을 보면 첫 번째 민사 책임이 있고 두 번째 행정상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사 책임이 있는데
민사 책임과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뭐가 더 무거운 책임이에요? 예, 무과실이 더 무겁죠. 왜? 무과실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직원이 손해를 입혔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만약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전혀 없어도 업무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입니다. 물론 고용자 책임을 묻고 있는데 고용인도 직원도 잘못했다면 세 가지 책임을 당연히 다 부담하고요. 사장도 책임을 지는 거지 직원이 잘못했는데 직원은 책임이 없고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잘못했으면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인데 우리 교재 66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니까 형사 책임인데 동그라미 1번 소속 공인회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법 제48조 이 법 제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또는 제49조,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걸 다 합해서 행정형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직원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 메모하시고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이 아닙니다. 즉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받았다고 해서 사장도 꼭 1,000만 원 벌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으면 사장은 1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직원이 고용인입니다. 자, 다만 이게 바로 과실 책임입니다. 다만 그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소위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과실이 없으면 직원 잘못에 대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1항 1호 내지 12호 제2항 38조 1항 3호의 입법 취지 및 양벌 규정은 형사법상 자기 책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양벌 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헌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10조 1항 제11호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보조원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50조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0조 1항 11호에 보면은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는 결격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잘못으로 즉 고용인 잘못으로 사장이 만약에 벌금을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벌금 받은 것도 억울한데 또 만약에 직원 잘못으로 벌금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이 법을 해석할 때는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즉 본인 잘못으로 벌금 받은 경우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직원 잘못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개업도 3년 동안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면 이건 아마 역선택을 당할 우려도 있어요. 상당 경제업소에서 직원을 보내가지고 일부러 위반 행위를 하게 만들어서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한 벌금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양벌 규정에 의해서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67페이지 행정처분입니다. 즉 행정상 책임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의 물론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고용인이 공개사법상 금지 행위 등을 위반한 경우 그것은 곧 개업공개사의 위법 행위가 된다. 따라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행정상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행정상 책임. 이 행정상 책임과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 형사 책임은 개업공개사에게 과실이 있을 때만 벌금을 받고 설령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니므로 사장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를 보겠습니다. 27회 기출문제입니다. 보조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맞죠? 2번 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아까 7일이 아니고 10일 이내,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여기서 업무 개시 전이라는 것은 고용인, 직원들의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모두 사후 10일 이내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신고를 안 하는 중개업소에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왜 고용신고 안 하고 근무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출근한 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근무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처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해서. 그래서 지금은 고용인이 업무 개시하기 전에, 즉 직원이 업무 개시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미리 해야 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옛날에는 고용관계 종료라고 하지 않고 해고라고 불렀어요. 해고. 그런데 지금은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중립적인 단어 고용관계 종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답이고요. 3번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예,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합니다. 즉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장을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나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에 미리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자, 고용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고용인, 직원인데 고용인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소속공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합니다.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은 3억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개인인 경우 보정 설정은 1억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는데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보정 설정 금액을 한도로 한다. X입니다. 즉 보정을 1억 설정했다면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배상해주고 나머지 2억은 자기 개인 돈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법 제30조에 보면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7페이지 제2절 업무의 범위입니다. 거기에 법제 14조 보면 개업공개사의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겸업 제한.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예, 이 법인의 겸업 제한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6개만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8페이지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있고 69페이지 겸업 제한이 있는데, 자, 업무 지역 범위 68페이지 업무 지역 범위,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 범위. 업무 지역 범위인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법인이라고 하면 회사입니다. 회사. 자연인에 대비되는 게 법인입니다.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고요.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래서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을 하면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됩니다. 그러면 사무소는 서울에 차려놔도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업무지역 범위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중개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도 중개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원래 법을 만들 때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중개업을 하던 분들, 또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정되고 나서 1989년 12월 30일 1차 개정되기 전에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허가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소위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이 중개인의 물론 법조문에는 중개인이라는 말이 없고요.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업무지역 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성균관대학 앞에 가면은 중개인이라는 간판을 달아놓은 중개업소가 있는데, 거기는 경기도에 있는 물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것만 가능해요. 시도 안에 있는 것만. 근데 예외적으로 중개인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보망이 지금 우리나라에 3개가 있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한국감정원이 있는데, 만약에 이 협회 정보망에 가입했다면 협회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만 전국으로 가능한 거지, 다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이 전국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만 가입하면 당연히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당연히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고요. 또 중개인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공동중개를 하면, 다른 사무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 X입니다. 정보망에 가입하고 그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그 정보망에
있는 물건에 한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개인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했을 때에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개 대상물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세 번째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과거 기출문제에 보면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즉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차이가 없다. 업무지역 범위는 개업공개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68페이지 그리고 6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69페이지 2번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인데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중개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취지는 외국의 대형 법인의 출현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그러면 중개법인이 중개부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살펴보기로 한다 했는데, 자, 이거 별표 하시고요. 69페이지 2번 법인의 겸업 제한,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 교재에는 02번이라고 돼 있죠. 2번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의 겸업 제한인데, 법인은 오히려 법인 설립하려면 자본금도 우리 그 앞에서 지난 시간에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하다고 했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법인의 등록 기준,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 역시 90% 이상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는데,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5강에서 했던 걸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은 개인보다 설립하기가 까다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법인에게 겸업을 제한하는 취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90% 이상이다. 자, 그래서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X입니다. 주식회사가 아닌 한명합자, 유한회사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법제 14조, 지금 이게 오늘 하려는 게 이제 법제 14조입니다. 법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은 등록하려면은 자격만 취득하고 실무교육만 받으면 되거든요. 법인이 그 시험에 잘 나옵니다. 5가지. 이렇게 5가지 까다로운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인에게는 겸업을 제한하느냐. 그 취지가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조문에 외국 법인만 제한한다 이렇게 하면 외국에서 WTO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 제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외국 법인이라고 하지 않고 법인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인의 구체적인 겸업 제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